일제강점기 암울한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서대문 형무소 역사박물관. 매년 1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이곳은 많은 독립투사들이 옥고를 치렀던 비극적 장소이자 통안의 민족사를 대변하는 곳이다. 역사의 아픔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박물관을 찾은 박원준 씨. 오늘도 그는 과거 서대문 형무소 수감자들의 사진이 빼곡한 국가민족저항실로 발걸음을 옮긴다. (5천) 개의 사진 중 한 젊은 수감자의 사진 앞에 앉는 박원준 씨. 저희 아버님이시죠. 박자, 상자, 열자신데요. 일제 때 여기 감옥에 수감되셨다가 여기서 순국하였습니다. 여기 기록을 보니까 국가총동원법 위반, 징용령 위반 뭐 이런 걸로 오셨는데 형을 사시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문을 당하신 것 같아요. 들어오신 지 4개월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어른들이 시신을 인수해서 집에서 염을 모셨는데 온 몸이 삽자루였다고요. 박원준 씨의 아버지는 1944년 이곳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을 마친 박상열 선생. 우연히 손주와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왔다가 그는 뜻밖에도 사진으로만 수없이 배웠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이다. 우연히 여기 손주들 데리고 왔다가 아버지 사진을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그 책자에 한 페이지가 들어가 있고 독립운동 유공자라고요. 그래서 참 반갑기도 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일본의 동원 명령에 반항하고 징용령을 위반했다는 죄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상열 선생. 수감자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그는 증거 부족으로 국가유공자 서운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이 차가운 형무소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민족 독립운동사 별책부록에 한 페이지로 아버지가 들어가 계시니까 우선 감사하죠. 늦게라도 찾았으니까. 어떠한 근거로 아버지가 그 독립운동에 연관돼서 들어가 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모르잖아요. 예, 국가기록원에 찾아가서 재판기라고 주십시오 해도 없다고 그래요. 2번, 3번 나갔었는데. 예. 그래서 국가에서 좀 그걸 확인해가지고 저렇게 독립운동가로 사진이 연구 전수돼 있다면은 정당한 예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 자손들을 위해서도, 제 손주들을 위해서도 그러한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비통한 역사의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기 위해 일반인에게 개방된 서대문 형무소. 만세를 부르고 시위를 하고 총칼을 들고 작게든 크게든 일본에 맞섰던 우리의 숨은 독립 영웅들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지난 2019년 4월 9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애국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봉환식을 거행했다. 이날 독립운동가 김태현 지사, 강영각 지사, 이재수 지사의 유해가 수십 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1946년 민간 차원에서 추진해온 국외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안 사업은 1975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독립유공자 포상은 보훈처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존에 포상되신 분들의 재심사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의 공적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분들의 독립운동 공적을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나 법령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대전 국립현충원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 호국 영령분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분들의 정신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물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이분들의 정신을 제대로 예우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모든 독립유공자들의 유해가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것은 아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야산. 이곳에 독립운동가의 묘소가 있다. 다행히 묘소 입구에 위치 안내판이 있어 어떤 독립유공자의 묘소인지를 알 수 있었지만 얼마 전까지 이런 표식마저도 없었던 곳. 묘소 앞에 도착하자 애국지사에 대한 안내판이 눈에 띈다. 오는 길에 이제 묘소 위치 안내판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부분의 어떠한 독립운동 일대기를 정리해서 이분이 누구인지 사람들한테 많이 잘 알릴 수 있도록. 현충원에 안장하지 않고 관리받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묘소에 안내판을 설치한 이들은 바로 21세기 청년 독립단. 나라를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을 제대로 예우하자는 취지에서 안내 표지판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21세기 청년 독립단은 전국 곳곳의 독립유공자 묘소를 둘러보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 실태의 현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네, 저희가 대략적으로 조사하기에는 대략 2,000개가 넘는 묘소들이 있어요. 그게 조사가 된 묘소들이고요. 그들 중에 상당수 한 80% 이상은 이렇게 관리가 안 된 채로, 이게 굉장히 관리가 잘 된 케이스고요. 관리가 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후손분들만 찾아뵙고 특별한 날, 다른 분들은 이곳에 이런 분들이 모셔져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내판을 아주 사람들이 잘 오갈 수 있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이 공간에도 우리의 영웅이 모셔져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무덤. 안내 표지판이 없었다면 이 무덤이 독립유공자의 묘라는 것을 과연 알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관리는 부실해 보였다. 원래 그냥 산책 다니던 길이었는데 이 독립운동가 표지판을 보고 이게 독립운동가를 하셨던 분의 묘구나 이걸 알았던 분들도 실질적으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는 분들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알게 된다면 그래도 저희들이 뭔가 애국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거라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독립유공자 산재묘소의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안내판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21세기 청년 독립단. 이들은 이 프로젝트 이외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돕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거창한 보상이 아니더라도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제대로 파악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리는 것은 독립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일 것이다.
지금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숫자가 15,000 몇백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지금 돌아가신 분들의 그 묘지 이것도 파악이 절반이 안 돼 있어요. 어디에 계시는지. 근데 제가 중국에 가면서도 보면은 곳곳에 그쪽에서 그 항일 열사 탑이라든지 표지가 있거든요. 동네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항일 열사가 나왔으면은 그것을 기리고 기념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조차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태어나신 곳 또는 살았던 곳에서 그분들의 그 업적이나 활동을 기리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좀 아쉬움이 있죠.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는 모두 3,464개. 그중 140개가 후손을 찾지 못한 무연고 묘소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재 이분들처럼 무연고 독립유공자들의 후손을 찾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분들. 이분들 중 상당수는 이곳 현충원이 아닌 산속에 묻혀 있고 그 수가 무려 4,500여 개나 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의 후손이 끊겨서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걷는 이 길, 우연히 마주친 어느 이름 모를 묘소 하나가 나라를 되찾다 목숨을 잃은 독립운동가의 묘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한 SNS에 친일파 후손의 집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집을 비교해 놓은 사진이 화제가 됐다. 이 사진을 보고 많은 네티즌이 댓글을 쏟아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당연시된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가난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조국의 독립만을 소원했던 독립유공자들. 우리는 이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모임단체인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이곳 한국독립유공자협회의 정재선 사무총장 역시 민생사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정태봉 선생의 손자이다. 친척들한테 제가 들은 소리는 너희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망했다. 응? 그렇죠? 할아버님이 독립운동 하신 건데 알려져 있지 주위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감시 대상이고 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답 다 팔아서 갖다 다 독립운동 자금을 써버렸고 할아버님이. 그래서 너희 할아버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이렇게 풍지박산 났다 이런 것을 저희 당숙 때 내는 데로부터 많이 듣고 자랐죠. 할아버님 기일 때 제사 때 되면 술이 권하셔가지고 우십니다. 응? 저희 할아버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갑자기 지금도 뭐 그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눈시울이 뜨거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대부분의 독립유공자, 독립운동하신 후손들이 아마 저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 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실태를 보면 자가에 거주하는 후손은 불과 19.6%, 31.5%가 경제적 곤란을 힘든 점으로 꼽았다. 지금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70% 정도는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고 10% 이상은 거의 최저 생활을 하는 생계가 어려운 그런 정도에 있고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건강보험조차도 내지 못하는 분들이 한 1,000여 명, 5년 이상 체납된 분이 한 1,000여 명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독립유공자들에게라면은 그런 부분 정도는 또 정부가 부담을 해줄 수 있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죠.
흥사단 독립유공자 후손돕기본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장학금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대우로서는 참 슬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라를 잃고 타민족의 가혹한 지배를 받았던 민족의 치욕적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 독립유공자분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독립유공자분들과 그 후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의 메카로 알려진 충남 천안. 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친숙한 분이 바로 유관순 열사다. 얼마 전 천안 출신의 유관순 열사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가 서원됐다. 이렇게 유관순 열사처럼 그 업적이 재평가돼 제대로 된 예우를 받는 독립유공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유관순 열사와 함께 천안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에 참가했던 김상철 독립운동가의 손자인 천안시 광복회 김태백 회장. 그가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낸다. 저희들이 저희 집이 재산이 좀 많았는데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런 쪽으로 상당히 뒷바라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인데도 할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감추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때는 그것을 알면 잡아가고 막 그랬으니까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말씀을 안 하시고 생전에 계실 때도 다른 분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때 독립운동 안 하고 만세 안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애국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하고 당신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게 지금도 생생해요, 제 머릿속에. 천안 아우네 장터 만세운동에 참여해 체포된 김상철 선생은 법정 투쟁을 벌이며 재판 결과에 항고한 천안의 독립투사다. 저희 증조부님 같은 경우는 천안 보훈공원에도 기념비가 있고 공주 계룡시에 가면 광복단 결사대탑이 있어요. 거기에도 증조할아 이름이 계세요. 그다음에 풍기에 광복단 거기에도 증조할아버지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영창살인 기록이나 현장에서 돌아가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부가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한 거를 조금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백 회장을 찾아온 또 한 분의 독립유공자 후손 유희봉 씨는 독립투사 유창순 선생의 손자다. 그때 살아야 하셔서 그 사형원도를 받았죠. 그래가지고서 그냥반 살해한 저기로다가 해서. 유창순 선생은 1917년 11월 총사령 박상진의 명령을 받고 군자금 모금의 협조를 거부한 경상북도 칠곡의 친일 부호 장승원을 사살한 애국지사. 장승원 씨를 살해함으로써 대전 형무소에서로다가 10년 언도를 받고 또 공주 형무소에서로다가 15년 언도를 받고 그래가지고서 형무소 생활만 10년 동안 하고서로다가 나오셨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유창순 선생은 비밀 결사 대한광복단을 조직해 활동하던 중 일본 경찰에 발각돼 1918년 1월 박상진, 김한종, 임세교 등과 함께 체포되고 오랜 옥고를 겪으며 가석방됐지만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결국 순국하게 된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훌륭한 할아버지건만 후손들은 할아버지에 대한 찬사보다 친척들의 원성을 더욱 많이 듣고 자랐고 지금도 그 현실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역사거든요. 외국 같은 데서는 국가유공자도 개국공신하고 국가공자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둡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표로 의식하는 건지 우리 광복회원들이요 장애인 맞이도 대우 못 받습니다. 우리는 복지가 아니거든요. 보훈이에요. 보훈. 국가에서 보훈 차원에서 우리를 내줘야지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니까 좀 기분 나쁘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보훈하고 복지는 엄연히 다르다. 복지는 국가가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지만 보훈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될 의무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100여 년 전 우리 대한의 독립투사들은 해외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멕시코, 쿠바, 심지어 인도에서까지 그분들의 활동은 이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현지에는 많은 후손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의 조국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일제강점기 한인들이 만주와 함께 삶의 터전을 마련했던 곳 러시아 연해주. 특히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하바롭스크를 중심으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다. 연해주의 대표도시 블라디보스토크는 교통요충지로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러시아의 관광도시이자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거점인 군사도시이기도 하다. 러시아 혁명과 적백내전 등 격변의 역사를 고스란히 치러냈던 도시 블라디보스토크는 지금 자유와 풍요로움이 공존하는 도시로 변화했다. 1863년 인접한 함경북도의 13호 농가가 노브고로드만으로 이주한 것이 한인 이민의 시작이다. 이주한인들은 남다른 근면성과 강인함으로 불모의 땅을 개척해 나갔다. 1860년에 이제 그 두만강 넘어 연해주라고 하는 지역이 과거에는 우리 이제 고구려라든가 발해의 영토였거든요. 근데 이 땅이 1860년에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가 북경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두만강 건너 연해주 지역이 그 바로 이제 러시아 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 그 한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하게 됐는데요.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이주에서는 뭐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했고요. 일부 사람들이 이제 어업이라든가 또는 상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 극동 연해주 최대의 항만 도시이자 군항이다. 1860년 해군 기지로 개항했고 1873년 군항의 건설과 함께 조성된 개척리 마을을 중심으로 초기 한인들이 살게 된다. 이후 블라디보스토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러시아의 극동 동방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군사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러시아는 격동의 세월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나라다.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화가 됐지만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며 이념이 바뀌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블라디보스토크는 자유의 도시로 변모한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그 옛날 20만 명에 달하는 한인들이 독자적인 자치기구로 운영되던 신안촌이 있었다. 지금의 하바롭스카야 거리 일대에 위치했던 한인 거주지역 신안촌.
수많은 한인들이 거주했던 이곳은 연해주 독립운동가들의 거점으로 가장 먼저 임시 정부격 단체인 대한국민의회가 설립됐다. 이후 권업회, 권업신문, 대한광복군 정부, 한인신보사 등이 이곳에 있었고 이동희 등 수많은 한인 애국지사들이 신안촌에 거주하며 활동했다. 한인들이 터를 일구고 함께 독립을 외쳤던 그곳엔 이제 신안촌 기념비와 함께 서울거리란 이름의 작은 길만이 당시 한인들의 역사를 기억하게 할 뿐이다. 우리 국경과 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 국내 진공작전, 즉 국내로 쳐들어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만주와 러시아, 특히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치중돼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는 일찍부터 이주했던 수많은 우리 그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찍 이주했던 사람들의 그 아들, 딸들을 이제 독립군으로 양성할 수 있었고요.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군자금을 이제 지원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러시아 연해주 지역 같은 경우는 한인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그런 무장투쟁 기지로 이렇게 그 평가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발역이자 종착역인 블라디보스토크역.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이 블라디보스토크역을 통해 이동하게 된다.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 하얼빈으로 가야 했던 안중근 의사도 이 역에서 이동했다. 광활한 시베리아 벌판에 횡단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북쪽으로 112km를 달리면 연해주 또 하나의 독립운동기지 우수리스크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우수리스크에 도착하기 전 또 하나의 작은 역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1937년 한인 강제 이주 역사의 현장이자 회안의 역이라 불리는 라즈돌리노예 역이다. Скажу, в 1937 году неожиданно депортировали корейцев в Казахстан и Среднюю Азию. Казахстан, Среднюю Азию. Везли нас, были, значит, вот лошадей, коров перевозят поезда. Вот туда нас, как собак, закинули и увезли туда. Привезли нас в Казахстан, высадили пустынь. В пустыне ничего нету. Землю копали, вот домик строили, фанзы жили так. 1937년 소련의 극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 약 17만 2천 명이 스탈린의 명령으로 라즈돌리노예 역에서 열차에 태워져 강제로 이송된다. 40여일 동안 열악한 열차 안에서 보내며 고초를 겪은 한인들. 결국 이 열차 안에서 554명이 목숨을 잃는다. 피땀 흘려 일군 터전인 연해주에서 카자흐 공화국과 우즈베크 공화국 등지로 강제 이주하게 된 한인들. 이 강제 이주로 인해 한인들의 생활 기반은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옮기게 된다. 극동 지역의 경제적 중심지를 이루고 있는 산업도시 우수리스크. 이곳은 블라디보스토크와 함께 연해주 한인의 또 다른 본거지로 항일운동의 거점이었던 도시였다. 우수리스크 시내에는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영 선생이 생전에 살았던 고택이 자리 잡고 있다. 최재형이라는 인물은 그 동의회라는 그런 의병 조직의 그 총재도 했고 또 1910년대 러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권업회의 총재도 했고 또 1919년에 3.1운동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그 재무총장
현재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 되겠죠. 최재형 선생의 고택은 현재 기념관으로 재탄생됐다. 최재형은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당시 한인 동포 사이에서 벽난로를 의미하는 최패치카로 불릴 정도로 물심양면 동포들을 지원했던 인물이었다. 사업가로서 거둔 부를 독립운동에 쏟아부으며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보인 진정한 독립운동가로 러시아 한인들의 마음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최재형 선생. 최재형 선생의 시계는 이곳 연해주에서 영원히 멈춰 있다. 오수리스크 고려인 문화센터. 이곳에는 뜻밖에도 안중근 의사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바로 이곳 오수리스크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할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최재형 선생의 집에서 사격 연습을 한다. 수많은 독립운동 유적지를 지닌 오수리스크에서 활동한 또 한 명의 애국지사, 바로 이상설 선생이다. Этот человек, японцы за ним гонялись, его хотели убить. Но он сбежал в Россию, и вот в Уссурийске он жил здесь. Он заболел и умер. По болезни он умер. А работал учителем. И его, когда он умер, сожгли, прах его, вот река есть, Суйфун, и вот его прах там все выкинули. 헤이그 특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상설 선생은 조국 독립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면서 강물에 유해를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긴다. 선생의 유언에 따라 유해는 이 수이풍 강가에 뿌려졌고 그 옆에 유허비가 세워졌다.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활동하며 국외 최초로 망명 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들어 책임자로 활동했던 이상설 선생은 최재형 선생과 함께 연해주의 대표적인 독립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 한편 연해주 한인들에게 잊지 못할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1920년에 일어난 4월 참변이다. 당시 일본군은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과 우수리스크 등 한인 거주 지역을 습격해 집을 불태우고 한인들을 무참히 학살한다. 일본군의 무차별적인 학살로 신안촌에서만 무려 300명이 죽고 우수리스크에서는 최재형 선생이 일본 헌병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4월 참변으로 인해 활발했던 연해주의 항일 투쟁은 일시 정체 상태를 보이게 된다. 러시아 지역에서 우리 한인 독립운동은 사실상 그 러시아 혁명이 끝나는 1922년 이후에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는 그 독립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러시아 지역에 남아있는 독립군들은 그 집단농장에 대체적으로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독립군들은 북만주 라든가 이런 만주 지역 또는 중국 본토 지역으로 이제 그 이동을 해서 사실상 1922년 말 이후에 러시아 지역에서의 그 항일 독립운동은 막을 고하게 된다. 1922년 이후 연해주의 항일운동은 안타깝게 막을 내렸지만 이곳에는 아직도 독립영웅들의 투쟁과 투혼의 역사가 남아있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구국의 정신이 숨쉬고 있다.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고국의 언어를 배우며 할아버지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들은 100년 전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우리 민족의 후손들이고 독립투사들의 후손이다.
Уссурийск, ЕСО. Это получается вы, уссурийский, где? То есть дательный падеж. Все, что там идет в конц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оно идет в середине и только на конце сказуемо идет. И поэтому это очень тяжело для переводчика. Мне было всегда. 원래 역사가 고려인들의 역사를 보면 독립운동을 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힘들어서 이렇게 물론 나와서 살게 되지만 나중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주로 오는 고려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고려인들의 역사에는 아주 큰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고려인 아이들이 역사를 모르고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알게끔 지나가면서 보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복도를 마치 박물관처럼 활용하며 역사를 기억하고자 하는 고려인의 후손들. 뼈아픈 독립운동의 역사가 바로 이들 고려인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Мне нравится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мне нравится ее изучать, нравится... Да, я очень этим горжусь. И многие спрашивают, а не тяжело быть кореянкой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Я говорю, нет, я этим горжусь. Я горжусь тем, что я могу поделиться своей историей с другими. 가슴 아픈 역사를 넘어 이들은 지금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며 자신이 한국인임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독립운동의 후손들 어떻게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죠.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 이주를 당하는데 첫 번째 가장 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가장 크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고 이제 와서 그분들 후손들을 챙기려고 하는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쓰러운, 죄스러운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는 어떤 이견을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방적인 그 도움의 방법을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으면서 그런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가 오히려 이 고려인 사회에 반목을 조장시킨 경우도 있었어요. 전 도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것도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갚더라도 그분들의 상황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마치 빚 떨어내는 것처럼 자, 당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라도 광주에 위치한 고려인 마을. 러시아를 떠나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고려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다. 고려인 마을에 정착해 노동자로 살고 있는 고려인 김블라디미르 씨. 그는 고향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인이자 대학 교수로 살아온 고려인 3세이다. И когда ему исполнилось 7 лет, они проделали путь почти, ну как сказать, из середины Кореи, с города Кимха в Уссурийск. Тогда граница была практически свободной, и там через реку Туманган они переплывал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대 러시아 문학부 학장을 지낸 고려인 김블라디미르 씨는 2010년 자녀들을 따라 한국으로 귀환했다. 우즈베키스탄을 떠난 이유는 민족 차별과 경제난이었다. Люди не могли воевать, потому что японцы очень много не давали, да, всех уничтожали. Девчонок увозили в Японию, там, молодых ребят куда-нибудь тоже на тяжелые работы, которые тоже умирали. То есть не давали, уничтожали народ. И вот кореяне, которые жили в Уссурийске, они слышали, видели, конечно, это их родина. Они знали, что это их родина. Они все думали, что придет время, а мы снова вернутся на родину свою. 김블라디미르 씨가 무슨 일인지 다문화 아동 커뮤니티 센터로 급하게 발걸음을 옮긴다.
한 고려인이 오래된 사전을 들고 센터를 방문했던 것이다. 빛바랜 사전 하나 때문에 의견이 분분해진 사람들. 그도 그럴 것이 이 낡은 사전은 오래전 러시아 지역에서 금서나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조선 사종 словарь это. Словарь это русско-корейский. В 52 году она вышла. Ну и часонский. 옛날에 в Узбекистане так было. 옛날에 이 책을 지금 이 쓴 사람을 잡히면 금세 당근 죽여버리지. 만약에 잡히게 되면 너도 일본 간척이야 하고 막 죽여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이 무서워하고 자기가 그걸 읽던 책도 못 갖고 있었어요. 무슨 그런 이야기 있어요? Про дедушек,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들. 그는 옛날에 어디서 들은 거 Они все всегда, я знаю, что всегда они сами по-русски не могли говорить. И нас заставляли, и маму, и папу, они заставляли по-русски говорить. Если по-корейски говорили, они очень боялись всегда. И наша мама, бабушка учила по-русски говорить, потому что боялись, если по-корейски скажут, всегда они боялись по-корейски говорить. 이국 땅에서 이민자로 사는 서름이 구석구석 묻어있는 낡은 로조 사전. 언어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했던 먼 이국 땅에서의 서러운 날들이었다. 그때 소련의 시대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서 그때 소련에 들어가서 무조건 다 소련 글 배웠어요. 어떤 민족이든지 우리도 그 주의 있게 들어갔어. 한국에 이게 고려인 땅에 무조건 다 일본 놈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고서 홍범도도 여기 있었어요. 그래 여기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연해주 짜고. 연해주 짜고 넘어가서 그때 파르티잔 알지? 파르티잔 이렇게 패를 2개로 했어요. 여기가 16,000명, 여기도 16,000명. 그러면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2개 그거 이렇게 그 파르티잔 아들이 그거 만들어 놓고 홍범도 그쪽에 넘어가지고 가서 빨리 가서 사람들이 할아버지 나또래 사람들은 무조건 남자들이 다 빠짐없이 싹 다 독립군 나갔어요. 그리고 홍범도 같이 데리고 다 가서 그 일본 놈들 가서 막 쫓아냈어요.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그의 주 활동 무대는 연해주였다. 당시 연해주에서 활동하던 한인들은 러시아 혁명군과 더불어 제정 러시아 군대와 시베리아에 출병한 일본군 등 연합군과 전투를 전개한다. 너네 누구니? 왜 여기 왔니? 그긴 더 무서워서 무슨 일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나? 뭐 어떻게 돈 벌어서 애들 벌어먹이고 살아야 되겠냐? 큰 문제 되더라고. 그때 한 나라에서 한 말 써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요.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은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언어는 러시아 언어요. 여기 와서도 아직은 우리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은 나라에 가서 남은 민족주의에서 태어나서 살았어요. 우리는 크게도 말 못했어요. 우리나라야, 우리 고향이야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게 태어나도. 근데 한국에 와서 우리가 그거 내가 다 우리 고려인들 지금 많이 그거 깨달아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나라에 오면 차별받지 않겠지 기대하며 찾아온 한국 땅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외국인이자 이방인이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는 우리 한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100여 년 전 함경북도 농민들은 척박한 황무지였던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독립운동가분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곳에서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분들의 후손들이 고려인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고려인들은 생활고에 힘들어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제대로 예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Да, ну немножко. Станислав Григорьевич, поем?
아리란 아리란 아라리요 아리란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